미국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나 봐요. 지금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고강도 긴축은 뭐 불가피하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뭐 정말 초토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보이고 있다. 초토화가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뭐 엄청나게 뭐 높다는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좀 내리는 거 맞아요. 두 달 정도. 있어요. 네.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찍었고 7월에 8.5. 9%, 8%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죠. 여전히 높죠. 높은데, 왜냐하면 물가 관리 목표치가 2%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정점에서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월은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8.3%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물론 뭐 예상치를 웃도는 것도 문제지만 야, 이게 에너지하고 먹거리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이거 빼고 근원적으로 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핵심 코어 물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코어 CPI의 경우는 오히려 7월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야, 국제유가 하나만 내렸어.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전기요금, 중고 자동차값, 의료비, 먹거리 미국도 똑같이 매번 두 자릿수 상승세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 야, 연준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2번씩이나 잡았거든요. 6월과 7월. 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도 물가가 안 잡히네? 그럼 더 크게.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로 하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한꺼번에 금리를 4단계 올리는 1%나 올리는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4단계를 한꺼번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정도면 네. 시한폭탄 싣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예요.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물가 해석을 잘못해서 긴축 타이밍을 늦추다 보니까 자기네 자국 물가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리랑카, 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는 달러 국간 비었어요 이미. 계속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달러 국간 비어가지고 지금 IMF SOS 요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네. 구제금융. 우리가 1998년에 했던 네. 그 구제금융을 지금 요청한 상태 우리는 국가들이 IMF 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50여 개 국가로 지금 이게 구제금융을 준비하고 있거나 요청한 국가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뭐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고육지책일 수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수출국이다. 지금 미국만 살고 나머지 다 죽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강달러로 자기네가 뭐 유럽 가서 부동산 쇼핑하고 일본에 헐값 나온 이제 매물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메랑이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미국의 경제 타격을 줘요.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제로. 1, 2분기 마이너스였거든요. 3, 4분기 기껏해야 제로다.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얼마냐? 1.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유럽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미국이 낮아요. 그러나 유럽도 침체되고 미국도 침체되고 중국의 도시 봉쇄령이 33개 도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도 안 좋아. 미국 경기도 안 좋아. 유로존 경기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 그 수출에 먹고 사는 주요 3대 지역이 모두 다 위축되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도 동반 폭락할 수밖에 없고, 아까 뭐 미국은 집값 올라갔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집값도 팍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의 대출 금리가 네. 지금 6%를 넘어섰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너무 그리고 세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래 절벽 속에 지금 호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풀었던 돈이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었고 그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던 거예요. 그 버블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꺼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꺼지는 게 뭐냐? 가상자산, 주식, 부동산의 순이에요. 부동산은 굉장히 후행적이에요.
덩치가 클 뿐만이 그래도 아니라 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 지표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사람들이 주식은 굉장히 단기 한머니가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내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다 보니 우리나라, 아시아 신흥국에서 주식시장 하락이 많은 거고 네. 그리고 미국은 빠져도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고점 대비 20%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올랐는데 20%는 조족지열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선이냐? 4에서 4.5%. 지금 2.5%거든요. 네. 석 달 만에 2%가량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거의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구나.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가상자산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는 시기라 그랬는데 지금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제 주식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하고 우리나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 가치가 선진국보다 한참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도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더 떨어져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10년 동안의 상장사들의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10년간 상장사들의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PBR은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순 자산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PBR 1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모두 팔아도 주가 수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16 정도 수준이야. 진짜 낮군요.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전체 45개 이 자본시장 가운데 41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서 뭐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사라. 우량 주식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과 8월 외국인들이 반짝 샀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물가 정점 지났어.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지연됐어. 가장 많이 튀어오를 국가 어디야? 일본. 일본 아니지. 어디요? 아시아 가운데 한국. 한국과 대만. 대만. IT 강국이고 이런 국가들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봤더니 이 가려져 있는 산 정상인 줄 알았더니 뒤에 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더 빼고 있는 거예요. 9월 들어서 하루 지혜하고 국내 주식 죄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전망을 좀 봅시다. 네. 미국 증시 전망을 보면 미국 연말의 기준금리 얼마 간다? 연 4.5%. 4.5% 가면 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은 미국 주식 S&P 500 지수 기준 20%더 빠진다요. 더 빠진다? 네, 미국이 더 빠진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제가 뭐라고 그럼 얘기해요? 우리 한 50% 빠지겠네요? 우리는 몸살 걸린다. 어. 그러니까 50% 뭐 퍼센트로 딱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할 수는 없는데 미국 증시가 20% 빠질 정도면 거의 2차 쇼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팔아요? 뭐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명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일단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미국이 정말로 고강도 긴축할 거야? 야, 정말로 울트라 스테이블로 100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거야? 이번 주에요. 이번 주 21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미국의 FOMC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거의 80%예요. 정말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3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갈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데 이때 연준위원들이 금리 앞으로 예상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여기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로 지금 연준위원들의 속마음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내년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네. 0.5부터 올렸는데 미국은 지난해 제로였어요, 금리.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요 말아요,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요. 체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미국이 정말로 계속해서 달러를 빨라들일 것인가? 네.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한다? 그러면 주식 지금 당장 처분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손절매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는 그냥 발을 빼고 시장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시기가 이제 일단 미국이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과 점도표, 그리고 또 하나 9월 과연 미국의 물가가 떨어져서 완전히 정점을 지났나? 9월 물가는 10월 중순에 발표돼요. 그리고 고용 지표. 야, 4번 연속 자이언트,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과연 고용 지표가 후행성이긴 하지만 네. 과연 가만히 있을까? 네. 지금 9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봤더니 실업률이 3.7이에요. 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무리 후행성이라고 하더라도 3번, 4번 연속 미국이 이렇게 고강도로 긴축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 네. 9.8이었다가 8.5였다가 막 좀 더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요 추세를 조금 계속해서 확인하고요. 유지할 것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예. 그것이 제대로 조금 또 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네. 고강도 긴축이 물가는 잡고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떻게 차단시키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안 가냐 안 가냐, 이걸 지금 보는 거 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아무리 그때는 좋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주식 그렇죠. 그때는 네. 왜냐하면 네.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네, 네, 네. 좋아요. 여러분 이 복잡한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0월 달 좀 돼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이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뭐 얘기 좀 있다고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까? 지금 환율 난리 났는데 환율 우리나라 정책은 왜 없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환율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했죠. 도시락 폭탄 날렸어요. 네. 도시락 폭탄. 도시락 폭탄이 뭐예요? 도시락 폭탄은 네. 점심시간에 외환딜링 위주로 한사예요. 한산할 때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극대한 효과를 받아보자. 그래서 지난 15일 날 1,400원에 육박하니까 7억 달러를 시중에 풀었어요. 어허. 풀어서 한 40원 만에 조금 방어했네. 네. 7원 정도 떨어졌어요. 네, 네, 네.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당국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 개입하고 있고 시장이 직접 달러 풀고 있고 그래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1,4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네. 우리 과거 2번밖에 돌파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에 하나 이번 1,400원 찍으면 역사상 3번째라는 낙인 효과.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는 그럼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점점 아닐까?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는데 1년 전에 비하면 세계 8위에서 세계 9위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아직도 한 4,300억 달러 이제 어느 정도 방파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제가 이제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50여 개 신흥국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달러 국간이 비어가지고 SOS 하고 있다. 네. 이게 한꺼번에 전이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인 거고 네, 네, 또 네. 하나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예상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 통화수합부 기대감 크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 있어요. 우리 혼자 떠드는 거잖아.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떡 준다라고 하면 그 뒤에 청구서가 뭘 청구할지 몰라. 안 하는 게 어마어마해. 네,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한 놈만 때렸어. 중국만 때리다가 아니면 말고 나 혼자 트럼프 혼자 이제 포기했는데 네, 네, 네. 이건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 앞두고 여야 상하원 하원 다 해서 법안 통과 먼저 시키고 이거는 못 바꿔. 그리고 니네가 바꾸고 싶으면 뭔가 갖고 와. 네.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네. 지금. 소휴님이 주식은 귀신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주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라면값 1,000원이에요. 라면값 1,000원. 과자, 우유, 전기, 수도. 와, 요즘 수도요금 그렇게 비싼지 몰라.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인데 물 무슨 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정말 쓰는 것보다 세금이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정말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것들만 지금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기, 수도, 라면, 초코파이. 초코파이 4,700원이라는데 더 올라갈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심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아. 15일, 지난주 15일부터 인상하니까 26개 제품 평균 11.3% 올렸어요. 그랬더니 11.3%요? 편의점에서 파는 신라면 정말 가격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도, 그다음에 가뚜기라는 오뚜기까지, 가뚜기. 오뚜기까지 가격 인상을 시작했어요. 못 버티나 보네요. 이제 싼 걸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밀가루잖아요. 네. 밀하고 이제 유지 같은 것들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 파묘 같은 게 들어가니까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오뚜기도 1년 2개월 만에 라면 값을 11% 올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 라면 사 먹고
그다음에 김밥 하나 먹으면 이제는 10,000원 정도 줘야 돼요. 세상에. 게다가 배추값이 금값이어서 식당 가서 김치 달라고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포기당 10,000원이잖아요. 농산물 가격도 기록적인데요.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시대요. 1년 새 3배 가까이, 한 달 만에 2배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쌀값은 떨어지고. 김장 부재료 보면 네. 무, 쪽파, 깐마늘, 청양고추 적게는 2자릿수, 많게는 2~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 안 하니 차라리 사 먹자. 일부 온라인몰 포장김치는 품절 사태. 포장김치도 거의 10에서 20%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되니 중국산 김치. 알몸소동으로 잘 수입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국내산이 비싸니까 중국산 수입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급해지니까 비축 물량 3,000톤을 이달 내로 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얼마나 안정될지 여부는 물론 이제 배추는 생육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트남 제사상에 오른다는 초코파이는 9년 만에 가격 올리고 있고요. 또 우유도 올라갑니다. 네, 우유가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고. 우유가 리터당 최대한 500원 정도 올릴 것으로 보여요. 500원이나 올라요? 그러면 1리터짜리는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한 3,000원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 한동안 중단됐어요. 네. 그리고 애들 우유보다 탄산음료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었는데도 매년 오르고 있어요. 우유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생산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죠. 맞습니다. 뭐. 2013년에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원유 가격 연동제? 생산 원가 오르면 네. 자동으로 반영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낙농업계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 네, 네. 아니 국제 곡물 가격 야 너무 많이 치솟 샀어. 젖소 사료값이 엄청 뛰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툭하면 터지는 구제역 때문에 지금 뭐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 대신에 오히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겠다. 네. 마시는 음료의 경우에는 조금 높게 그리고 가공유, 치즈와 같은 가격류 조금 낮게 설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추석 이후에는 물가가 좀 안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저의 느낌입니다. 자, 언제쯤 물가가 좀 제대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15일 날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에 참석을 해서 네. 의원들이 야 물가 전망 아니 10월 정점이라면서 정점 맞나요? 또 한 번 질문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네.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는 물가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안정된 물가가 거의 없고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쫙 과자, 올라가서. 라면, 우유, 가공식품부터 10월에는 전기,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요. 네. 여기다 환율이 더 불안해. 환율이 불안하면 수입 물가 더 뜁니다. 결론은 안정이 안 된다는 그래서 뜻입니까? 시험 네. 물가 정점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맞는다면 물론 기저효과 지난해 10월이 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네. 생필품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전혀 영향이 없다. 계속해서 고물가가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인철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끝이 안 좋습니다. 맨날 기분이 나빠지는데 소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